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 가사는 이거 어떡할까 이거. 자, 가사는 우리가 이제 6주 동안 공부를 하면서 최소 총 6편을 볼 거예요. 자, 되게 적지? 결국 한 주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적죠. 자, 적지만 보다시피 한 편의 길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한 편이라도 완벽하게 머릿속에 숙지해야 할 거고요. 자, 이 6편은 이 모두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작품이에요. 필수 작품 6개예요. 자, 필수 작품 6편이니까 꼭 선생님이 내용 머릿속에 싹 들어갈 수 있게 스토리 정리도 해 주고 뭐 다 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 가사 6편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 녀석을 모르면 선지에서도 뭐 혹은 시험 범위에서도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작품이 너희들이 이제 보다시피 상춘곡이라는 작품인데, 근데 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사라는 영역에 대해서 얘들아 크게 주제하고 형식으로 나누어서 좀 기억할게. 일단 쉬운 거부터 가자. 이 가사라는 이 고전시의 영역을 시작한다는 거는 첫 번째, 어떤 형식상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기억해 줘야 돼. 일단 이 녀석은 얘들아 그 우리가 그 조선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즉 가장 그 조선 시대를 뭐 이렇게 히트쳤던 메가 히트쳤던 영역이 시조라면 그 짧은 3줄짜리 시조가 좀 굉장히 길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게 좋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음보가 얘들아 어떻게 돼? 사음보지. 그지? 자, 이 사음보짜리에 시조 같았던 그 짧은 내용이 즉 길어지는 것이다. 사음보가 제약 없이 제약 말 좀 다르게 바꿀게. 제한 길이의 제한 없이 자 길이의 제한이 없이 장형화 즉 무지 길어지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 줘야 돼요. 자 즉 사음보의 형식의 그 한 줄 한 줄이 제약 없이 길어진다. 시조는 딱 3줄로 끝나잖아요. 그게 뭐 연시조가 때로 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좀 길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연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사음보짜리의 그 행이 길어진다. 자 요렇게 먼저 알고 계시고 또 하나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가사는 어쨌든 우리가 고전시에서 배우는 거니까 시가 맞아. 그런데 시와 이 녀석은 수필과 같은 특징을 가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즉 이 녀석은 결국 작가가 자기 상황에서 어딜 여행하거나 뭐 혹은 경험을 쭉 길게 마치 시처럼 쓴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시와 수필에 좀 경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시이기도 하고 좀 수필이기도 한 좀 애매한 자 즉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시라고 해도 되지만 자 이 녀석은 시이긴 한데 좀 수필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해서 수필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바꿔서 뭐라고 하냐면 교술이라고 해요. 요렇게.
자, 다 끝났어요. 자, 이제 가사라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해 줘야 하는 이 영역은 첫 번째, 자, 형식성 특징이 아무래도 그 사음보의 어떤 이 음보율의 규칙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게 그냥 무제한적으로 길어지는 거라 자, 사음보의 장형화 형식이다. 자,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다음 아무래도 내용이 좀 시와 수필의 경계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술시가다. 이렇게도 말해. 그래서 요걸 그냥 쭉 같이 말해도 돼요. 즉 이 녀석은요. 사음보의 교술시가다. 요렇게 붙여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사는 사음보의 교술시가의 작품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제 영역인데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 시작해야 돼. 어떡하지? 자, 이 가사라는 되게 긴 이 시의 얘들아 주제를 보면 선생님은 크게 좀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여러 작품을 이제 공부할 때 좀 이제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요 얘기 알지? 자연 친화예요. 가장 대표적인 가사고 너무나 얘들아 양도 많고요. 즉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가사가 일단 있어요. 굉장히 양도 많아요. 음. 자, 자연 친화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쉽게 자연 속에서 뭐 그것을 자연을 즐기고 감상한다 이러면 돼. 어려울 거 없어. 즉 자연 친화는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감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자, 즉 이런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가사 작품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선생님 뭐라고 말하냐면 이별이라고 해요. 즉 이별, 남녀의 이별을 이제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들도 있어요. 음.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외 기타야 사실. 그 외 이제 기타 영역이 되죠. 기타, 기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솔직히 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외의 작품들이 많고요. 보통은 이제 시대 현실을 말하고 있는 작품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양한 시대 현실. 뭐 예를 들자면 뭐 전쟁을 얘기하는 가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냐.' 막 자신의 이 가난함을 얘기하는 토로하는 그런 가사들도 있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어쨌든 주제는 다양하게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크게 정리하자면 자연 친화를 주제로 삼는 것, 그리고 이별을 주제로 삼는 것. 자, 그리고 요렇게 그 외가 있다.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6작품을 다룬다고 했잖아, 얘들아. 자, 필수 작품으로 골라서 일단 자연 친화 작품을 2개. 음. 자, 2작품 해둘 거고. 그다음 이별 여기가 또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이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을 3개를 할 거고. 자, 그리고 기타. 자, 요 녀석을 이제 1-2개 할 거예요. 얼만큼 우리가 속도가 날지 모르니까 일단 기본 1작품 이렇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교재 보시면 상충곡이라고 되어 있는 이 작품은 당연히 어디 들어갈 거 같니? 자연 친화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 자연 친화 공부할 거야. 자, 그럼 아직 필기를 좀 더 할게요. 이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한다고 하는 요거 있지? 자연 친화. 요거를 빼서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게 정리를 해줄게.
지울게. 자, 해보자. 이 자연 친화 가사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두 작품을 볼 거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 자연 친화를 주제로 가지고 있는 작품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자연 친화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일반적인 흐름이 있다. 자, 보자. 그래서 이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가 내용 정리를 할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자, 자연 친화적 가사는 먼저 뭐부터 시작하냐면 화자가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해. 보통. 그럼 자기소개한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은요 이런 게 아니라 제 학교는 이게 아니고 자기소개를 한다는 건 이거야.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얘기한다는 거야. 장소. 뭐 혹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에 있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자연에 사는 그런 자기의 어떤 뭐 삶의 태도가 어떤지 처음에 먼저 밝혀. 근데 삶의 태도라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야. 삶의 태도가 다 비슷해. 보통은 다 뭐냐면 자부심이야. 내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지내는지 소개해. 그다음 이렇게 처음에 화자가 자신의 어떤 삶의 태도나 혹은 자신이 있는 곳의 장소를 먼저 소개하고 시작한다. 알겠죠? 그럼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부터 자기가 즐기고 있는 그 주변 자연이 대체 얼마나 이쁜지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해. 즉 주변에 아름다운 경치를요 소개합니다. 물은 어떻게 흐르고 또 어떤 산이 보이고 뭐 낙엽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기 시작하고요. 자, 사실상 여기에서부터 본사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즉 여기 1번 즉 화자를 소개하는 이 부분은요. 대체적으로 이제 서사에 해당하죠. 가사가 꽤 기니까 얘들아 3등분을 하거든요. 즉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 서사 부분이고 그럼 이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소개하는 것부터 이제 실질적인 본사의 시작인데 자, 포인트 좀 잡자. 이 경치 소개를 시작하는 이 부분의 포인트는 바로 시상 전개 방식이에요. 어려운 건 아니야. 자, 즉 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얘기하거든. 먼저 시선의 이동. 내가 앞산을 보다가 또 고개 돌려 가지고 새도 보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즉 시선의 이동도 있고요. 그다음 이거지. 공간의 이동도 있어. 즉 화자가 움직이는 거지. 먼저 집 앞에서 보다가 또 한참 걸어가 가지고 또 뭐 정자에 앉아서 보다가 또 한참 걸어가서 뭐 바다에서 보다가 자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도 있고 마지막 자 계절의 변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는 이렇게 보통은 경치 소개할 때요. 시선의 이동인가 아니면 공간의 이동인가 아니면 계절의 변화인가 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근데 내용이 길잖아요. 보통은 하나만 드러나 있는 건 아니고 한 두 개 이상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대부분은 이제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렇게 경치 소개를 해. 그다음 뭐냐면 이제 그 속에서 자기가 이제 막 즐기는 거죠. 즉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겨요. 즐기기에 들어가죠. 음. 그러니까 즉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즐긴다는 거는 감상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드러나냐면 화자의 행동이 드러난다는 거야. 자, 화자가 이제 여러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여러 행동들 결국 의미가 뭐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행동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 요거는 얘들아 뭐 무조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꼭 이렇게 우리 조상님들이 자연 속에서 이제 뭐 놀기도 하고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다가 함께하는 게 술이야. 꼭 아무튼 술을 찾아요. 그래서 이제 술 마실 때가 있다. 그럼 이 술 마시는 이거 사실 행동인데 술 마시는 행동의 의미. 자, 의미를 뭘로 간다? 당연히 자연 친화. 자연을 즐기는 것으로 간다. 풍류로 간다. 이러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술 마시는 조상님들이 또 나오고, 보통은 여기까지. 이렇게 2, 3, 4 선생님이 정리한 요 2, 3, 4 여기 있죠? 여기까지. 자, 보통은 이제 본사로 잡힙니다.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한참 놀아. 한참 놀다가 이제 대부분 마지막에 다시 한번 아, 나는 이렇게 살아서 너무 행복해. 보통은 그러죠. 즉,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한 이렇게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 드러내면서 끝내. 이른이 자 이게 그래서 결사야 얘들아 보통은. 이렇게. 이걸 얘들아 외우고 있으면 진짜 좋아요. 우리가 사실 2학년 때 문학 공부하면서 무조건 빡세게 막 지식적으로 흡수해야 되는 거. 그게 가사거든. 우리가 정규 시간에 공부하는 이제 개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멀리 보고 하나하나 다져가는 건데 이 고전시는 솔직히 수업 방식이 정규 수업이랑 정반대예요, 사실. 그죠? 고전시를 너네가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 너희들이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선생님이 압축해서 포인트 잡아서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 자연 친화의 틀을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자연 친화를 주제로 가지고 있는 가사가 이와 같은 흐름을 갖는다는 걸 좀 외우고 있으면 진짜 편해. 이거 아무나 외우고 있지 않거든. 알겠지, 얘들아? 반드시 필기해 둬야 되고 필기할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해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본 내용 시작할 거야. 필기 다 한 친구들은 이제 그 어마무시한 교재로 와봐. 수업 자료로. 나도 가야지. 이따 요거 다시 띄워줄게. 자, 보자. 일단 주의해야 할 거 얘기해 줄게. 처음에 가사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해석을 보지 마세요. 해석 없이 공부하셔야 돼요. 먼저. 자, 해석 없이 공부하려고 시작해야 돼요. 접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읽는지 잘 봐야 돼. 알겠지?
해석을 동시에 이렇게 번갈아 보는 거는 실력을 쌓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석 없이 잘 따라오려고 하셔야 되고, 그다음 복습할 때, 복습할 때 그렇게 해석을 참고해서 한번, 그리고 해석 없이 스스로 다 두 번? 한 번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반드시 상충곡 스토리 얘들아, '아 그런 거지? 아 뭐 알아. 나 상충곡 알아.' 뭐 이렇게 가야 돼. 알았지?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가사를 읽는 방법도 선생님이 자연스럽게 너희들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 해줄 거야.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굉장히 천천히 갈 거고. 자, 보자. 어 일단 상충곡에서는 얘들아 언제나 제목을 좀 먼저 풀고 가면 참 좋아요. 그 제목 좀 풀어 볼게. 상, 감상. 자, 상충곡의 상은요, 감상이야, 감상. 춘, 뭐겠니? 봄이지. 자, 상충곡은 봄을 감상하는 거야. 봄을 감상하는 노래다. 이거야. 그래서 벌써 첫 번째 포인트가 튀어나와. 포인트. 그거 무지 중요해. 즉, 얘는 봄이 너무 예쁘다고 얘기하는 거야. 봄 왜 이렇게 좋아? 왜 이렇게 예뻐? 끝나. 즉, 이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 그니까 일단 시상 전개 방식에서 뭐가 없겠니? 계절 변화가 없어. 즉, 이 녀석은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식에서 뭐가 빠진다고? 계절 변화가 빠져. 알았지?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 봄이라는 계절에 대해서 얘기해. 자, 그게 상충곡이야. 너희들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까지 보면 어렴풋이라도 '아 가사 안 어렵구나. 특히나 이 자연 친화 가사 괜찮구나. 할 만하네.' 이런 생각할 거예요. 다만 좀 집중하셔 가지고 요렇게 끈기 있게 들어보셔야겠죠? 자, 본문 들어갑니다. 선생님이 해석할 거고요. 자연스럽게 읽는다는 건 이런 거야. 먼저 "홍진에 묻혀 사는 분네 즉 사람들아." 이러는 거야. 자,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얘들아, 선생님이 이거 더 키울게. 그러면 왼쪽 거 좀 지우고 너희들 보기 쉽게 더 키워 줄게. 자, 이렇게 하고 가자. 보세요. 자, "홍진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애, 내 삶이 어때 보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일단 미스테리한 거 홍진. 아, 홍진. 홍진 뭐야 이거. 그지? 일단 요렇게. 자, 얘들아, 홍진은요, 사실 직역하자면 요게 붉은 홍, 진, 먼지 이건데요. 붉은 먼지? 붉은 먼지? 그래, 첫 시간이니까 쓴다. 자, 붉은 먼지라고 우리가 직역을 하는데, 붉은 먼지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얘기한 거냐면, 요게 속세야, 얘들아. 속세. 자, 속세. 예전 사람들은 현실을요, 공간을요, 그렇게 둘로 나눠요. 속세와 어디겠어? 자연이겠지?
그러니까 인제 속세에서 힘들고 벼슬자리에서 막 하느라고 이제 권력 다툼도 하고 뭐 이제 힘들어. 사는 게. '아이 뭐 에라 모르겠다. 이제 자연으로 가자.' 이제 자연으로 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속세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마치 다른 세계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와는 좀 다른 의미, 좀 반대의 의미의 공간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이 홍진에서 사는 사람들, 즉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을 좀 약올리는 거야 사실. 자 다시.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홍진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와는 좀 대조적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이겠지. 자 사람들아 내 삶이 어때 보이니? 얘들아 질문 형식이긴 한데 이거 다 자기가 답 정하고 하는 얘기야. 음. 즉 "내 삶이 정말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즉 이게요. 평가해 달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때 보여요? 나 괜찮아 보여요?" 즉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야. 즉 "나 되게 좋아 보이죠? 나 되게 부럽지?" 막 이런 뉘앙스거든요. 즉 평가가 아니라 이게 뭐다? 자연에서 사는 음 그 삶에 대한 자부심이야. 자 속세에 사는 사람들 "나 되게 부럽지." 뭐 이런 거야 이게. "나 되게 좋아 보이죠?" 이런 거. 음. 자 그러면서 다음에 "옛 사람들의 풍류를 미칠까 못 미칠까?" 이러지. 즉 우리 옛날에 그 조상님들 옛사람들 풍류에 미치다 그러니까 이게 그에 준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야. 이것도. 즉 "내 삶이 어때 보여요? 나 옛사람들의 그 풍류하고 되게 비슷하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지. 즉 의미가 똑같아요. 충분히 옛사람들처럼 옛사람의 풍류에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다. 풍류에 미치게 준하게 다르지 않게 이런 뜻이지. 즉 옛사람의 풍류에 미치게 살아가고 있다. 즉 고전시도 말이 좀 예스럽다 뿐이지 결국 스토리가 있거든요. 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좀 이해하면서 가시면 돼요. 음. "나 옛사람의 풍류에 좀 미치게 살아가고 있어. 나 비슷하게 살아." 그다음 천지간에 그러니까 즉 세상이지 뭐 세상에 남자가 나만하니 즉 나만한 사람이 많겠지만 큰 뜻 없어요. 그러니까 즉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뭐 많겠지. 많겠지만 여기 중요하지 않아? 자 근데 살림에 묻혀서 살림 자연이지. 이 자연에 묻혀서 파묻혀서 지락 오호 지락 풀어내자 이거 뭐라 푸냐면 지극한 즐거움 이렇게 풀면 돼. 락 즐거움. 자 즉 다시 세상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 되게 많은데 자연에서 자연에 묻혀서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아 왜들 모를까?' 이러는 거지. 왜 자연에서 사는 이 지극한 즐거움을 즐거움을 왜 모를까? 이해되니? 자 그러니까 말 바꿔서 나 나는 지락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얘기야, 또. 그거겠니? 이렇게 우리가 화자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우리가 전달받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이거 옛날 말들 하나하나 풀어서 그냥 다 나열해 두면 세상 이게 뭐 어떻게 공부해 힘들어서. 자, 네 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좀 각색하듯이 읽어볼 테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봐. 이 상충곡 화자의 말을. 자, 홍진의 묻힌 분내 내 생이 어떠합니까? 즉 속세 사는 사람들아 내 삶이 좀 어때 보입니까? 부럽죠. 옛 사람들 풍류에 내가 준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즉 옛 사람들 풍류하고 되게 비슷하게 살고 있지 않나요?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나 같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왜 이 자연의 살림에 묻혀서 사는 이 지락을 모를까? 왜 이 즐거움을 모를까? 됐죠? 자, 그 다음 수간모옥을 얘들아 수간모옥이 뭐냐면 이게 초가집이야. 별다른 거 아니지 또. 자, 수간목 초가집인데 초가집을 벽계수 앞에 두고 벽계수는 그 시내잖아. 시냇물, 시냇가, 시냇가. 자, 벽계수 이러면 이게 시냇물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수간목 초가집을 그저 시냇물 앞에다가 딱 지어두고 시냇물 앞에 지어두고 송죽 송죽 요거 뭐게 소나무 대나무 아니겠냐? 요거 소나무 대나무 이렇게 되지? 울울리 울울 어 중국 사람 중국 한자도요 얘들아 쳐보라고 해가지고 그냥 연달아 쓰면요 그냥 강조하는 거예요. 울울가 굉장히 울창하다 이 뜻이야. 울울 이러면 울창하다. 다시 자 소나무 대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 속에 그 사이에 나는 풍월 주인이 되어 있다.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대. 바람풍, 월, 달월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즉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즉 자연의 주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자, 서사가 끝났습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6줄 읽었고요. 여기까지 끊어두세요. 나도 끊을게. 어디 갔냐? 쭉 요렇게. 자, 보면 얘들아 여기까지가 서사예요. 그럼 어때? 처음에 나 너무 즐겁게 잘 살고 있다. 어? 나 여기에서 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이러지 않니? 즉 처음에 말했던 자기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자부심, 만족감을 표현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야. 자, 속세 사람들 저 되게 좋아 보이죠? 왜 남자로 태어나서 이 즐거움을 모르지?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바로 자기가 사는 곳이 어딘지 얘기했다는 거야. 화자가 사는 곳을 소개했죠. 어디라고? 자기 수간목에서 벽계수 앞에 두고 송죽 사이에 살고 있다. 즉 장소를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 그 정리했던 대로 뭘부터 얘기했다? 화자 소개를 하고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기본적인 소개를 하면서 시작했고요. 정서적으로 중요한 건 두 가지가 되겠네요. 결국 화자는 이 속에서 어떤 기분 느끼고 산대? 두 가지죠. 아, 너무 즐거워. 지락. 지락. 발음 잘해야겠다. 지락. 자, 두 번째 뭐다고? 풍월주인. 아, 나 이 속에서 나 주인이야. 난 자연의 주인인가 봐. 이렇게. 됐나요? 자, 충분히 전달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듭니다. 즉 화자의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어려운 단어와 한자가 보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자, 화자의 목소리가 들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이지 얘들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사가 시작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부터 가장 중요한데요. 하다 보면 또 감 잡을 수 있어. 자, 해보자. 자, 엊그제 겨울을 지나서 봄이 되니, 아, 중요하지.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봄, 봄. 이 가사의 뭐다? 계절적 배경이다. 자, 이 가사의 계절적 배경이다. 자, 잡아두고, 그럼 이제, 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겠니? 이 사람이 주변 경관을 소개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죠? 자, 경치 소개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이 봄이어서 즐기는 주변 경치들이 뭔지 하나하나씩 따라가 보면 돼. 자, 보자. 일단 봄이 되어서 도화행화가 이쁘대요. 자, 도화행화. 첫 시간이니까 좀 풀게요. 자, 도화. 나중에 얘들아 다중이 되면 이런 거 하나하나 안 풀어도 돼. 왜냐하면 다 아는 거잖아. 자, 도화는 무릉도원 할 때 도 그거거든. 즉 복숭아꽃이야. 그리고 행화. 자, 이거는 살구꽃인데 복숭아꽃, 살구꽃, 아, 노래네. 자, 이거가 얘들아 복숭아꽃, 살구꽃인데 중요한 거는 그냥 봄꽃이란 얘기야. 봄꽃이야. 즉 도화, 행화가 즉 복숭아꽃과 살구꽃 봄이 되어 볼 수 있는 여러 꽃들이 도화, 행화가 석양에 피어 있고 석양에 어우러져서 되게 이쁜 거지. 그치? 그다음 녹양방초는 자, 녹양방초도 한번 풀자. 녹양방초도 참 자주 나오는데 녹양방초 이러면 녹 이게 푸르다 이 얘기잖아. 자, 어 녹양 그러니까 버들이에요. 버들나무 할 때 버드나무, 버들잎 할 때 버들. 초는 그냥 풀이지 뭐. 그냥 풀이야, 풀. 자, 그러니까 녹양방초 이러면 요게 이제 나무와 풀이 되지. 푸른 나무와 푸른 풀. 자, 푸른 나무와 사실 방초 이러면 좀 향긋한 이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자, 푸른 나무와 향긋한 풀. 됐고, 나무와 풀. 자, 나무와 풀이 새우 중에 요 새우는 잡자. 얘들아, 새우. 새우. 이게 가느다라다 우는 비유자 이렇게 되는 거잖니. 그러니까 즉 새우 이러면 요게 가는 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단 직역하자면 가는 비가 되는데 보슬비
이라고도 하고요. 쉽게 봄비라고도 해요. 자, 다시 즉 봄이 와 가지고 하는 말이 "아 꽃들도 너무 예뻐." 또 "나무와 풀들도 너무 예뻐. 비하고 어우러지는 게 완전 예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지금 뭐 이따 정리하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봄이 되어서 즐기고 있는 자연들이 하나하나 나온 거고요. 도와 행화, 녹양방초, 그리고 새우. 자, 즉 이것들을 화자는 주변 경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줄만 요렇게 해서 화자가 감상하고 있는 자연들 이러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온 건 뭐다? 꽃, 나무, 풀 세트, 그리고 비. 이해됩니까? 자, 그다음 칼로 저걸 말아냈나? 저걸 칼로 다 예쁘게 잘라서 만들었나? 아 저거 붓으로 그려내나?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도 쓰는 말인데 우리 왜 되게 막 이쁜 데 가면 "와 저거 완전 사진이야." 막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 뭐 비슷한 느낌이죠. "와 여기 완전 그림이다." 뭐 이런 느낌? 음. 그래서 이 칼로 말아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이게 즉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마치 붓으로 그린 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현들 자주 만나게 될 텐데 즉 감탄이에요, 이거. 이 말이 결국 의미가 "너무 예쁘다 저거. 웬일이야." 이거야. 그러니까 즉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표현이다. 알겠죠? 자, 그다음 조화신공이 조화신공 이게 조화 즉 조물주의 신공 솜씨가 장난 아닌데 이거요. 이것도 조화신공이 즉 조물주의 솜씨가 이렇게 사물마다 물물 사물마다 헌사롭다. 사실 헌사롭다는요. '와 저렇게 야단스럽네. 야단스럽다.' 이건데 이 야단스럽다의 의미가 정말 '대단하다. 짱이다. 이쁘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의미도 똑같아. 자, 5줄 했거든요. 얘들아 5줄 읽어 볼게. 자연스럽게. 자, 드디어 봄이 왔네. 도화행화 즉 여러 봄꽃들은 저렇게 저녁 노을 즉 석양 속에서 이쁘게 펴 있고 녹양방초 아주 푸른 나무들 또 향긋한 풀들은 새우 빛 속에서 너무 아름답다. 저게 그림이야, 사진이야. 조물주의 솜씨 진짜 짱인데, 대단한데. 됐니? 자, 지금 12시예요, 얘들아. 우리 5분만 쉬었다가 갈까요? 자, 12시 5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해 잘하고 있나요? 가볼까? 자, 그 다음 보자. 숲풀에부터 시작이지, 얘들아? 자, 숲풀에. 즉, 숲속에서, 숲풀에서 우는 새는, 또 이번엔 새 보면서 좋아하네. 즉, 숲풀에 우는 새는 춘기, 즉, 봄 기운이잖아. 즉, 봄의 기운, 이렇게 좋은 봄의 기운을 못 내게워. 즉,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구나. 즉, 새가 봄 기운이 너무 좋아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린대. 자, 즉 새가 교태를 부리다. 즉 아양을 떨고 있다. 즉 새도 즐거운 듯이 교태를 부린다. 아양을 떤다. 즉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사실 결국 새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즐거워하기도 하고 저 새도 나처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가 돼요. 즉 여기에서의 새는 중요하죠? 화자가 즐기는 대상이기도 하고요. 화자가 감상하는 그런 자연이기도 하고요. 그와 동시에 화자의 감정을 그대로 이입하고 있기도 해요. 즉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해요. 너도 즐겁니?가 되죠. 아 너무 좋다. 새야 너도 즐겁니? 그러니까 즉 새소리를 들으면서 이 새소리도 이렇게 아주 즐거운 듯이 노래를 하는구나. 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 그다음 이렇게 무라일체라고 하더니 내 흥이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자연과 한 몸이라고 하더니 내 흥은 그것과 다르지 않구나. 그러니까 즉 화자가 무라일체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흥겨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셔도 되죠. 빨간색으로 할 것. 자, 무라일체와 흥을 느끼고 있다. 알겠죠? 여기가 화자의 정서. 무라일체, 흥. 자, 이렇게 자연 속에서 지금 그냥 계속 즐겁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지. 자, 여기까지 끊어볼게. 아직 본사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왜 본사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1차적으로 한번 끊어보시고 자, 우리가 왜 좀 전에 그 자연 친화적인 가사가 가지고 있는 흐름에서 여기까지 좀 끊어보자면 주변, 경치를 소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화자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경치가 얘들아 뭐였어? 지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체크하고 있는 도화행화, 녹양방추, 새우 그리고 포함 하나 시키자. 새.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자 주변 경치를 소개했다. 다시 정리해. 자 꽃, 나무와 풀, 봄비, 새,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상 전개 방식을 만약에 요구한다. 라고 하면 뭐가 가장 어울리겠니 얘들아? 꽃도 보다가 나무 풀도 보다가 뭐 새도 보다가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뭐 완벽히 볼 때 뭐 완벽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시선의 이동 정도가 좋겠다. 자, 그쵸? 자, 그럼 얘들아, 이제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뭐였어? 화자가 이제 자연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뭔가를 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즉 화자의 그 즐기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자, 볼게요. 12에 걸어도 보고. 자, 12 이러면 이게 문이야, 문. 자, 12 이러면 이게 살인문이야, 문. 자, 즉 문 앞으로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정자는 알지, 얘들아? 정자에 앉아도 보고 이러죠. 그러니까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앉아 있기도 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이 뭐다? 즉 화자의 행동들이잖아요. 근데 너무 즐겁다 보니까 이제 화자의 어떤 행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이런 행위들은 얘들아 어떤 의미로 가자? 뭐다고? 즐기는 거다. 자, 걸어 다니는 거, 앉아 있는 거, 화자 즐기는 거예요. 그다음 그렇게 앉아 있다가 소요음용하기도 하고. 자, 소요음용 요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자, 이 말의 뜻이 얘들아 이게 솔직히 그냥 다 풀어내면 천천히 걸으면서 노래하다 이거거든요. 천천히 걸으면서 노래라기보다는 시를 읊조리다. 자, 이게 소요음용이야.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슷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좀 산책하는 거죠. 천천히 걸으면서 이렇게 산책하듯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 소요 음영도 잘 보면 행동이잖아요. 그럼 이 행동의 의미 뭐다? 똑같지. 이해됩니까? 살인문 앞에 걸어 다녀 보기도 하고 정자에 앉아 있어 보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자, 그다음 자, 이렇게 소요음영 하다 보니까 산일 즉 산에서 보내는 하루가 적적한데, 자, 이건 얘들아 사실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요. 자, 적적하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서잖아. 적적하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하자가 좀 외롭나? 좀 혼자 있는 게 그래도 좀 쓸쓸한가? 이럴 수 있는데, 다음 미리 읽어보고 정리하자. 한중진미라고 해서, 한가로움이지? 이 한가로움 속에 진미, 즉 진정한 즐거움이거든요. 이 즐거움을 결국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루를 산에서 즉 자연에서 보내는 이 적적한 마음은요. 바로 이렇게 아주 고요하면서 너무 좋은 거야, 화자가. 그러니까 이 적적하다는 정서를요. 뭔가 좀 쓸쓸하거나 외로움과 같은 화자가 피하고 싶은 그 기분, 즉 부정적인 정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게 또 상충곡의 포인트야, 하나에. 다시, 즉 산속에서 이렇게 적적하게 보내는 이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다니 안타까운데 뭐 이러는 거죠. 음. 즉 여기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너무 중요한 정서가 바로 한중진미예요. 자, 결국 이 사람 외로운 거, 쓸쓸한 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즉 이 한중진미를 느끼고 있다는 게
화자의 정서야.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여유롭게 이렇게 자연 속에서 감상하는 게 너무 혼자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이걸 좀 권하는 듯한 문장이 즉 말이 자연스럽게 붙은 거고요. 우리 개념 수 시간에 얘기했던 것 다시 요 다음 줄 일단 보자. 그래서 "이봐 이웃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이봐 이웃들아, 사람들아, 함께 합시다." 이러는 거죠. "이거 되게 좋아. 너희들도 좀 함께 하자." 이렇게 권유하는 듯한 말이 잠깐 나온 거예요. 그 고전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즉 화자는 같이 있지 않아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요. 이렇게 자기가 쭉 자기 기분 얘기하는 속에서 그렇게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듯한 이러한 어조가 참 습관적으로 나와요, 얘들아. 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즉 이 부분에서 어찌 됐든 우리가 배운 대로 개념 접근하자면 좀 청자를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죠. 즉 말을 좀 건네는 방식인 것뿐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데 사람들이 안 하니까. "사람들아 좀 나랑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다음 자, 그러면서 또 자연에서 하면 좋을 만한 행동들을 쭉 얘기하거든요. 풀어보자. 자, 답청은 오늘 할 거고, 답청. 이게요, 사실 직역하면은 풀을 밟는 건데, 풀 밟기. 요것도 그냥 얘들아, 그냥 산책 같은 거예요. 답청, 자, 그냥 풀 밟기까지만 쓸게요. 자, 풀 밟는 거는 오늘 하고, 욕기. 자, 욕기. 욕기는 몸을 좀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맑은 물에 몸 담그기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씻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물놀이야, 물놀이. 풀어 얘기하자면. 자, 즉 풀 밟으면서 노는 것도 좀 하고 물에 몸도 좀 담는 것도 좀 해 보고 내일. 또 아침이 되면 채산. 음. 자, 채산은 나물 뜯기. 나물도 좀 뜯고 그리고 이 나물 뜯는 것도 그래. 선생님 뭐 갑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건데 선생님 엄마가 그렇게 나물 뜯으러 산에 다니시는 걸 좋아하거든. 음. 근데 우리 엄마가 친구분들이랑 여기저기 나무를 막 캐러 가신다는 거야, 주말에. 그러면 그걸 뜯어서 우리 엄마가 인제 팔겠다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냥 그 자체가 노는 거죠. 놀이예요. 자연과 함께하는 놀이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서 먹고 살겠다고 뭐 나물 뜯으러 가고요. 그게 아니라 이 채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또 역시나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는, 즐기는, 함께하는 그런 놀이라는 얘기야. 그다음 또 나조희. 요건 좀 주의할 게 이 나조라고 하는 욕이 요거를요. 해석할 때 전역으로 좀 해 하세요. 왠지 발음이 낫 같잖아. 아니야. 자, 조수하자. 그럼 조수 따로 갑시다. 자, 조수는요. 요거 낚시야. 낚시.
위에서부터 쭉 행위들 좀 볼게. 계속 지금 이제 화자가 뭔가 즐기는 행동들이 나온다고 했던 자, 이 부분 천천히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봐줄게. 일단 걸어 다녀. 또 앉아도 있어. 그렇게 천천히 걸으면서 시도 읊어보고 사람들하고 함께 답청도 하고 싶어 하고 욕기도 하고 싶어 하죠. 채산, 풀도 아침에 뜯고 저녁에는 낚시도 하려고 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까지 또 잠깐 부분으로 끊어놓자. 자, 뭐가 나왔습니까? 화자의 즐기는 행위들이 나왔죠. 지금 체크한 부분들이어가지고요. 정리는 따로 안 할 거고요. 이 행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이 행위의 의미 전부 다 뭐다? 자연 친화다. 즐기는 거다. 자,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행위들이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드디어 나왔네요. 술. 자, 또 우리 조상님들 빠질 수가 없죠. 자, 술이지 또. 자, 보자. 그렇게 이제는 술 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갓 괴어. 즉 이제 갓 익은 뭐 이 정도? 자, 갓 익은 술을 갈건으로 받아 놓고 자, 갈건으로 받는다. 이 갈건이 그냥 뭐 쉽게 모자예요. 그냥 갈건. 모자. 근데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즉 술을 왜 모자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지. 요건 그냥 얘들아 뭐 들어만 두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모자로 받다. 받아 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옛날 술은 좀 거르기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다 막걸리 종류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제 체에 받쳐서 걸러내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살림살이가요. 뭐 알겠지만 뭐 산속에서 뭐 많지 않죠. 뭐가 없습니다. 뭐 도구들이나 이런 살림들이.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쓰고 다니는 모자로 "술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자를 깔때기처럼 사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모자를 마치 술 받는 깔때기, 깔때기라고 해야 되나? 자, 깔때기처럼 뭐 사용한다. 이런 얘긴데 결국 이것도 화자가 어떤 의미로 전달하고 싶은 거냐면 되게 소탈하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기. 털털하다 이거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가 비록 양반이고 뭐 해도요. 전부 다 갖춰 놓고 자연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의미죠. 있으면 있는 대로. 자, 그래서 술도 이렇게 갈건으로 즉 모자로 대충 걸러다가 넘어갑시다. 여기 필기했죠?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술 받아다가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넣고 먹는다가 이 술을 넣는다 이게요. 자수 이거 아니고 얘들아 수 넣는다 자수 이거 아니고 술을 세며 먹는다. 그러니까 한 잔 먹고 가지 꺾어서 한 잔 먹었다 놓고 또 한 잔 먹으면 또 가지 하나 꺾어 가지고 놓고 이런다는 얘기지. 음. 그래서 이렇게 잔에 술잔 술을 세며 먹는다.
요 얘기도 1학년한테 해도 되나 싶다. 술 먹는 얘기가 어쨌든 뭐 문학 속에 나오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어른들 술 먹는 장면 보면 집에서 어른들 술 먹을 때 술 드실 때 한 잔 두 잔 이제 한 병 두 병 이제 드시는 거 보면 아마 너희들도 봤을 거예요. 그렇게 술병을 세워 놓죠. 본 적 있니? 영화 드라마에서요. 이렇게 한 병 먹고요. 두 병 먹어요. 그럼 세워 놔요. 이렇게 줄줄이. 음. 그 무슨 의미니? 별로 의미 없어요, 얘들아. 그냥 기분 좋아서 하는 행동들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지금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한 잔 한 잔 세면서 먹는다는 게 그냥 별 의미 없고요. 그냥 즐기고 있다. 이 정도야. 알겠죠? 어른들도 다 술병 요렇게 한 병, 두 병 세면서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잔의 수를 세면서 먹는다. 자, 요것의 의미도 결국 즐기며 마신다. 요거야. 하여간 문학에는 특히 고전 시에는 이 술 먹는 게 자꾸 나와 가지고 이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렇게 술을 이제 먹고 있는데 한 잔 두 잔 먹고 있는데 화풍, 화풍, 화풍. 이건 온화한 바람. 아주 참 기분 좋게 하는 바람이겠죠. 자, 화풍 즉 온화한 기분 좋은 바람이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 그러니까 즉 바람이 불어서 요렇게 물을 쭉 건너오니 알겠죠? 이 사람 지금 물가에서 술 마시나 보죠, 뭐. 그러니까 즉 온화한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물을 건너오니 자, 청향은 아하 얘들아 요게 참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거는 좀 진하게 체크하고 할게요. 자, 청향 이러면 이게요. 좀 맑은 향기가 되거든요. 맑은 향기. 자, 이 맑은 향기가 잔에 지고 그러니까 즉 잔에 가득하고 이렇게 돼요. 내 술잔에 맑은 향이 가득하고 또 낙콩. 자, 낙콩은 붉은 게 떨어진다를 이렇게 명사형으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즉 붉은 게 떨어져. 음. 떨어지는 붉은 것. 자, 근데 떨어지는 붉은 것이 뭘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 보는 거지. 근데 아무래도 봄이고 하늘에서 붉은 게 떨어진다. 뭐 비가 내릴 수는 없으니까 붉게. 이거는 꽃잎이겠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즉 낙콩은 좀 붉은 빨간 꽃잎 정도로 합시다. 자, 즉 붉은 꽃잎은 오세진다. 그러니까 즉 이 진다는 떨어진다 정도가 자연스러워. 내 옷에 떨어지는구나. 자, 맑은 향은 내 잔에 떨어지고 가득해지고 낙콩은 즉 꽃잎은 내 옷에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완전 자연에서 술 마시면서 지금 취해가는 거, 기분 좋아가는 거 알고 있게 느껴지죠, 얘들아? 여기는 정리합시다. 자, 즉 이 사람 지금 이렇게 술 마시면서 자연 속에서 어떤 즐거워하고 있는 이 느낌이요. 즉 자연 속에서 즐거움에 뭔가 경지에 이르고 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여기에선. 자연과 너무 즐겁다 보니까 막 이제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자연 속에서 즐거움에 뭔가 경지에 이른 것 같은 느낌. 우린 이런 걸 무라일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구절은 일단 내용으로 보자면 이렇게 무라일체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자, 청향이 잔해진다라는 이 앞 구절, 향기가요, 맑은 향기가 잔 속으로 막 떨어진다는, 그래서 잔 속에 가득해진다는, 자, 이 청향이 지다라는 표현은요, 고전시에서 굉장히 드물게 드러나는 공감각적 표현이에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후각의 시각쯤 되겠네요. 후각의 시각화. 자, 상춘곡은 술 얘기가 꽤 길어요. 술 얘기가 또 뭐 한 세네 줄 더 나와야 돼. 자, 이렇게 이 사람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무라일체를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술이 떨어져 가는 거죠. 자, 즉 준중이 술동이, 얘들아, 준중 이러면 술동이, 술동이, 술동이라고 해도 알겠지 우리 애들? 술 항아리? 술동이? 자, 즉 술 항아리가,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다려, 나에게 이렇게 읽는 거지. 날 다려, 즉 나에게. 자, 술 떨어질 때 되면 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술 떨어질 때 되면 나한테 말해라.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왜 갑자기 누구한테 말하라는 거야? 나한테 말해라. 갑자기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얘들아, 비록 소탈하고 검소하게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평민은 아니거든요.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은 아무리 검소하게 처가집에서 지내도요. 대부분 다 시종이라고 하죠. 몸종들과 시종들과 함께 지내고 있고요. 자, 이 사람 지금 술동이에서 요렇게 술이 떨어져 가는지 지켜보는 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소동이라고 하죠. 소동. 즉 술동이가 비었으면 나한테 말해라 라고 하는 이거는요. 바로 몸종 아이에게 하는 말이야. 설마 자연에 자기가 큰 술동이 혼자 들고 와서 술 먹겠니 양반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일단 몸종 아이한테 그 술 동이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술 떨어져 갑니다. 뭐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아이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직 술동이가 야 이제 뭐 술 떨어져 가면 빨리 말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동 아이, 몸종 아이죠. 자, 즉 아이 시켜가지고 자, 아이 시켜가지고 주가 술 파는 집이겠죠? 술집, 술가게, 술집 뉘앙스가 이상해. 술가게. 자, 소동 아이한테 술 가게에서 술을 이렇게 사게 하고 술을 사게 하고 자,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거죠. 어른이야, 어른. 어른은 막대를 짚고 아이 좀 전에 소동 아이는 술을 메고 이됩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의 어른은 이제 화자가 되죠. 아, 술 떨어졌냐? 오케이 이러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술 가게에 가서 술을 사게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제 앞서서 막대를 짚고 아이가 이제 술을 메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죠. 자, 그렇게 아이는 술을 메고 내용 정리 여기에서 그것만 간단하게 볼게. 소동부터 요기, 어른. 술동이를 다시 채워서 돌아오다. 요 얘기였어? 자, 그러니까 중간 내용이 좀 없긴 한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막 먹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 자, 그러다가 술동이가 비어가면 야, 술병 비어가면 빨리빨리 말해라. 그럼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겠죠. 주인 어른 술이 없습니다. 뭐 이랬겠죠. 오케이, 가자. 이런 거겠죠. 그래서 가가지고 술 사가지고 돌아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여기 미음 완보하며. 자, 미음 완보. 자, 미음 완보가요. 요것도 뜻을 좀 보시면 천천히 걸으면서 시를 읊다. 뭐야 이거? 똑같네. 즉 천천히 걸으며 시를 읊다. 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뜻이 앞에 한번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미음 완보는요.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앞서 얘기 나왔던 소요 음형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미음 완보하며 시냇가에 잠시 앉아 있는 것도 이런 행위들도 사실상 그저 화자는 막 빨리 술 먹어야겠다 조급한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모든 행위들이 전부 자연을 즐기는 그러한 행위들의 뭐 연장에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에 앉아서 자, 그다음 명사. 명사 이러면 요게 모래예요, 얘들아. 깨끗한 모래, 고운 모래. 자, 즉 고운 모래가 요렇게 펼쳐져 있는 물 앞에서 물가에서 잔을 한번 씻어서 들고 잔을 씻어서 다시 들고 청류, 청류. 요거 인제 물이잖아. 똑같아요. 청류, 맑은 류, 시냇물. 자, 맑은 시냇물을 내가 쳐다보니까 이렇게 떠오는 것은 도화로구나. 중요하구나. 자, 그렇게 떠오는 것이 나에게 떠내려오는 것이 도화랍니다. 오는 것을 보니 그게 도화. 도화 뭐였니? 복숭아 꽃이구나. 자, 여기 지금 돌아오는 스토리가 좀 기네요. 한 두어 줄 더 하고 정리합시다. 자, 이렇게 시냇가에 꽃들이 이렇게 떠내려오는 걸 보면서 특히나 이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걸 쭉 보면서 화자는 어떻겠니? 또 너무 예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화자는 "와, 여기 완전 무릉 아니야?" 이러는 거죠. 즉 무릉이라고 하면 무릉도원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무릉 대표적으로 요런 이미지 가지는 거죠. 신선들의 세상. 자, 신선들의 세상인가? "여기 완전 신선들의 세상 아니야? 무릉도원 아니야?" 이러는 거죠. 야, 완전 무릉이 가깝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릉을 이야기하는 이 신선들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자, 이 부분의 의미도요. 결국 똑같죠. 이 사람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아주 이렇게 깊게 감상하며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너무나 자연 친화적인 감상의 표현입니다. 자, 잠깐 끊어가자. 어우, 드디어 술 얘기가 끝나네요. 자, 이쯤 되면 느낌이 오죠. 결국 상충곡은 술 마시는 얘기였구만. 자, 볼게요. 여기까지가 꽤 긴 술 스토리였습니다. 술. 자, 일단 크게 보자면 이제 이렇게 해서 자연 속에서 술 마시는 이 행위, 이 술 마시는 행위의 의미 뭐다? 다 같은 표현이야, 얘들아. 즐기는 것이다. 풍류다. 그지? 자연 친화다. 그죠? 다 같은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술 마시는 행위는 이와 같은 의미를 좀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와 동시에 여기에서는 움직임도 있었죠. 여러 움직임들도 사실 좀 드러나 있었어요. 일단 물가에서 술도 먹고, 그죠? 자, 물가에서 술 마시다가 술집 주가에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또 시냇가에 혼자 앉아 있기도 했고요. 물가에서 술 마시다가 주가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잠시 잔을 씻기도 했죠. 잔 씻는 거 무슨 의미냐고? 똑같지 뭐. 자연친화. 자, 즉 이런 움직임과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 있었는데요. 이 사람 이러면서 기분 어땠어? 와, 이거 진짜 완전 신선 아닌가 이랬죠. 오히려 이 사람 더욱더 즐거워했죠. 즉 신선적인 풍모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오, 마지막이구만. 자, 보자. 그렇게 이 사람이 이제 여기가 무릉도원인가?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볼게요. 자, 송간, 즉 소나무 사이가 되죠. 소나무 사이길. 소나무 사이에 세로 좁은 길. 자, 즉 소나무 사이에 그 좁은 길에 두견화 이거 앞에서 나오지 않았던 꽃이구나. 두견화는요 그냥 진달래꽃인데요. 뭐 결국 봄꽃이죠 뭐. 자, 즉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로 이 진달래꽃 하나 딱 들고 봉두, 봉두. 산 봉우리네 여기. 봉두 이러면 자, 산 봉우리에 급히 올라가서 산 봉우리로 이 사람이 올라가 버려 갑자기? 자, 올라가서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아직 실제로 얘들아 구름 속에 앉을 수는 없잖아요. 아직 구름을 바라본다 정도가 좋고요. 혹은 구름 속에 앉은 것처럼 느껴진다. 뭐 이 정도가 좋습니다. 중요하진 않아요. 즉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이제 구름 속에 내가 앉아 보니까 내려다보니 천천말락이 즉 천촌말락 이러면 즉 수많은 마을들이 됩니다. 즉 산봉우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을들이 보이겠죠. 음.
자, 즉 수많은 마을을 내려다본다. 요건 요렇게 쓸게요. 자, 마을을 내려다보죠. 자, 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봤다. 자, 또 연하일휘가 연하일휘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연하일휘 이러면 연, 안개, 하, 노을, 일휘, 빛나는 햇빛 뭐 이 정도거든요. 햇살. 자, 그러니까 결국 상상해 보면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인 거죠. 내려다보니까 안개하고 노을이 또 햇살과 어우러져서 요렇게 막 반짝반짝한데 그것이 금수를 재폈는 듯하다. 직유. 자, 그럼 금수만 알면 되죠? 자, 금수는요, 비단이고요. 안개 노을 햇살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다. 이렇게 간 거죠. 펼쳐 놓은 듯하다. 요 느낌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무 아름답게 반짝인다는 얘기야. 반짝반짝 너무 이쁘죠? 자, 이렇게 안개하고 노을하고 햇살은 너무나 아름답게 반짝이고 그렇게 엊그제 검었던 들이 엊그제는 뭐 겨울이었으니까요. 뭐 중요하진 않죠. 그러니까 검었던 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봄빛으로 넘치는구나. 결국 화자가 감상하고 있는 대상은 뭐 봄빛이니까요. 자, 이렇게 봄빛이 가득하구나. 까지 끊을게. 드디어 본사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사였어요. 본사의 끝. 자, 보자. 이 사람이 그 좀 전에 시냇가까지 왔었죠. 그럼 지금 정리하고 있던 이 5줄에서 결국 어디에 갔다? 산 봉우리로 이동했네요. 자, 산 봉우리로 이동해서 뭘 내려다보다? 마을을 내려다보고 봄빛을 내려다봤죠. 그럼 그것이 어떻다고? 이쁘다고 했죠, 뭐 또. 자, 감탄하면서 마지막 결사로 갑니다. 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또 나오네요.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됐고 이제 화자의 마무리가 우리 마지막 결사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또 한 번 자기 삶에 대한 그 자부심이나 앞으로의 다짐을 하며 이제 끝내버리거든요. 이제 그 시작입니다. 즉 공명이라고 하면 이제 공과 명예가 되죠. 즉 공명, 공과 명예. 그러니까 공명 뒤에는 또 북인데요, 얘들아. 그러니까 같이 말하면 북의 공명이잖아요. 풀 필요 없죠, 뭐. 이제 18이니까 꺼리고 풀게. 결국 북의 공명이 날 꺼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결국 화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기는 북의 공명을 가까이 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이 북위 공명, 즉 속세와 아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이 북위 공명은 난 이제 정말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 자, 이 북위 공명에다가 자, 이렇게 내가 꺼리는 대상, 부정적 대상으로 잡아두시면 되고 그와 동시에 좀 표현상 특징이 사실 내가 꺼리는 건데 북위 공명이 나를 자, 이렇게 주체와 객체가 좀 전도된 표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귀공명이 오히려 날거리고 청풍명월 외의 다른 벗은 없다. 뭐 있을 필요도 없다. 자, 청풍명월 즉 자연이죠. 자연만 있으면 된다 이 얘기가 되네요. 자, 부귀공명은 날거리고 자연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자연만이 나의 친구이다. 자, 그러면서 단표 누항에 자, 이 사람의 생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소박한 삶이잖아, 이거. 자, 소박한 생활 속에서 훗튼 해음 이러면 얘들아 훗튼이라고 써 있는 자, 이 부분 훗튼. 자, 헛된, 잘못된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훗튼 이렇게 쓸까? 헛된 생각은 아니할 것이니 자 부정 잡아야겠네. 자 흐트네음. 나는 이렇게 소박한 생활을 할 것이고 훗튼 해음 즉 허튼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므로 또 대조가 되네요. 자, 아모타는 구체적인 의미 없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감탄사 별 의미 어이? 구체적인 의미 없는 감탄사 정도 처리해 두시고 자, 아모타 모르겠고 백년 행락이 이만하면 어찌하겠는가 즉 앞으로 이 백년의 삶 그러니까 평생이겠죠 결국 평생 이만하면 충분한 것 같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지낼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결사까지 봤고요. 이 결사 정리를 잠깐 하자면 결국 뭐가 중요했니? 이 사람 무슨 얘기한 거야 결국? 자, 앞으로의 자, 삶의 태도를 삶의 어떤 다짐을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만족감. 나는 지금 너무나 만족하고 있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사는 나의 삶을 계속 앞으로 할 것이다. 난 달라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즉 만족감과 자부심 드러내면서 마친 거예요. 자, 처음부터 훑어볼게요.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다시 표현을 해드릴게요. 일단 사람들한테 말 건네면서 시작을 한 거죠. 속세 사는 사람들 나 되게 좋아 보이죠? 나 되게 옛날 사람들 풍류에 준하게 살고 있죠? 천지간에 남자로 태어난 사람 되게 많은데 자연에서 왜 이렇게 지극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까? 나처럼 살지 말이야. 그죠? 자, 수감목, 초가집을 시냇물 앞에 지어놓고 송죽,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그 속에서 나 완전 주인처럼 지내고 있다. 엊그제 겨울 지나 봄이 됐습니다. 자, 봄은 너무나 중요한 계절적 배경이었죠. 그래서 도화행화, 녹양방충, 새우. 그리고 얘들아, 이런 거. 칼로 말아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이 너무나 야단스럽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구절 되게 관습적이에요. 이 사람만의 막 개성적인 표현 아니고요. 옛날 사람들이 뭐가 경치가 아름다우면 늘 이런 말 써요. 참 여기저기 고전시에서 많이 나와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 조상님들의 관습적인 습관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에다가 감정이입 잠깐 하면서 완전 흥겹다까지. 그렇게 이제 행위가 시작되죠. 살인문에 걸어도 다니고 정자에 앉아도 있다가 소요음영하기도 하다가 갑자기 적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왜 이런 적적함의 즐거움을 모를까? 안타깝다. 아, 함께하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좋은 걸. 그래서 답청도, 욕기도, 채산도, 조수도 화자는 하려고 하죠. 자, 이제 그렇게 또 술 마시기 시작합니다. 자, 즉 술 받아 놓고 꽃나무 가지 꺾으면서 이제 술을 세어 가면서 이제 술잔을 이제 술을 비우기 시작하죠. 자, 인제 그러다 술도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술을 가득 채워서 돌아오는 길에 또 시냇가에 잠깐 앉아서 잔을 씻어다가 다시 보는데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면서 '와 여기 완전 좋다. 신선세계다. 그렇게 안 되겠다. 산으로 올라가야겠다.' 산으로 올라가죠. 역시나 봄의 경치를 내려다보고요. 그렇게 마무리까지 갑니다. 자, 부귀공명 싫어. 청풍명월 자연이면 충분해. 단표 누항하며 허튼 생각 하지 않고 살 거야. 언제까지? 평생. 100년 동안. 자, 이쪽으로 올게요. 오잉. 자, 선생님이 처음에 필기해 드렸던 내용 와보세요. 색깔이 많아 보여도 막상 쓸 건 없단 말이지. 뭘로 하지? 자, 지금 가장 대표적인 자연 친화 가사 한 편 봤습니다, 오늘. 제목 뭐였나요? 상춘곡이었죠? 자, 상춘곡은요, 우리가 가사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공부할 게 많은 작품이에요. 일단, 이 선생님이 정리해드렸던 이 자연 친화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흐름에 정말 딱 들어맞았던 시라는 거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한번 이 내용을 여기다가 뒤집어 씌워보자. 자, 처음에 화자 소개했나요? 했죠. 자, 화자가 사는 곳, 장소 어디라고 했습니까? 자연이라고 하셔도 좋고요. 초가집, 수간목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기가 사는 이 수간목이 어딘지 얘기했죠. 시냇가와 소나무, 대나무가 울창한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자, 삶의 태도 드러냈나요? 드러냈죠. 얼마나 스스로 만족하고 자부심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얘기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서 좀 특징적인 게 청자를 활용하면서 시작했다는 거죠. 홍진에 묻힌 분내, 자, 이렇게. 자, 홍진에 묻힌 분내 사람들이여로 시작하면서 바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얘기했죠. 자, 그렇게 시작된 서사가 이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 소개하는 것으로 이어졌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아마 이 부분 외우고도 있을 것 같은데 화자가 소개하기 시작한 아름다운 경치가 무엇이었니, 얘들아? 무엇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뭐부터 시작했나요? 아, 요 색깔 바꾸고 싶다. 핑크. 어, 그거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봄꽃들. 그치?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녹양방초. 나무와 풀이었죠? 그 다음
또 뭐도 있었나요? 새우. 뭐였어요? 비였죠, 비. 또 새라고도 했죠. 새. 자, 여기에서 사실 새는 좀 중요했죠. 새는 뭐였어? 감정이입의 대상이기도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만약에 시상 전개 방식을 요구하면 사실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시선의 이동이 되는데요. 이게 주 전개 방식은 아니죠. 왜냐면 3번, 4번. 자, 화자가 움직이기 시작한 이 3번, 4번부터 공간의 이동이 주를 이루죠. 자, 그래서 이 공간의 이동을요, 이렇게 봅니다. 보통은 자기 초가집에서 시작해요. 그쵸? 자, 수간목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 뭐 정자에 앉았다가 뭐 이러죠, 보통? 음. 자, 그랬다가 이제 시냇가로 가죠. 사실 뭐 물가에서 술 먹다가 다시 물가로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시냇가 하나로만 잡을게요. 그랬다가 어디로 가나요? 산 봉우리로 올라가면서 끝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3, 4에서는 사실 이와 같은 공간의 이동을 좀 이야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충곡에서 사실 주가 되는 시상 전개 방식은 공간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선 참 행위가 다양했죠, 얘들아. 그래서 뭐 지금 다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자연을 즐기는 행위에서 요런 키워드들은 솔직히 좀 필요해요. 소요 음영이라든지 아니면 "이봐 이웃들아 함께 합시다."로 시작한 그 오늘과 내일, 아침과 저녁의 그런 행위들 기타 뭐 다 쓸 수가 없네요,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행위들이 많이 드러났고요. 자, 술 마시는 얘기 꽤 길었죠? 자, 술 마시는 행동도 뭘로 가자? 풍류로 가자. 자, 그렇게 선봉으로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화자 자신 결국 얼마나 만족하며 사는지 자기 스스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 마무리 짓는 부분에서 얘들아 좀 대조적인 표현이 드러났죠? 자, 뭐 있었나요? 좀 부정적인 의미의 대상들, 뭐 부귀공명부터 허튼 생각 이런 게 있었네요. 즉, 헛된 생각. 자, 요런 것들을 화자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청풍명월 외에 뭔 친구가 있겠니? 이러면서 이제 자연이란 의미로 이렇게 자신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 것이다. 행복하게 지내며 살 것이다. 자, 이렇게 다짐하며 끝났습니다. 자, 이해됐나요?